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기혁신당 후보는 오늘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세 후보 모두 이틀 연속 보수 표심 쟁탈전에 나선 겁니다.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희대 특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선 대선 이슈들 깊이 있게 분석해봅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선 천하람 기혁신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만나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이 든 성배 코너에선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피의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배경과 향후 수사 방향 짚어보고 어제 나온 급발진 사고 판결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TK, 오늘은 PK입니다. 유력 주자들이 이틀 연속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거 같이 짠 거는 아닐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보수층을 공략하는 속내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건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드는데 먼저 조혜진 의원님, 예. 새 후보가 보수층 공략에 이렇게 초반에 공을 들인 이유 뭘까요? 각자 이제 전략이죠. 최대의 전략인데 이재명 후보는 영남에서 지난번보다 표를 조금 더 얻으면은 네. 승산이 높다는 생각일 거고요. 0.73% 아주 박빙 선거였는데 T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22.7%인가 네.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는 그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거의 30% 가까이. 예. 예. 그게 유지가 되든지 좀 더 얻으면은 선거는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승패 관건이 그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네. 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자꾸 강세 지역가요. 예.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거꾸로 외연 확장에 그런 저 자산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동안에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이 중도나 진보층에 파고들 여지가 있지만 지금 그럴 여유가 없죠. 초반에. 당내 갈등 최근에. 예. 그 탄핵 사태하고 경선 과정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단일화 과정에서 예. 우리 내부가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네네. 여기부터 빨리 결속시켜야 이제 외연 확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선거 포커스를 잡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도 그쪽에 좀 승부를 거는 느낌이에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을 공격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요? 이제 네. 저 경쟁자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다. 김문수 후보를 제껴야 자기에게 뭔가 좀 이 승부처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구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국민의힘 내부가 조금 어수선하니까 이 기회에 이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제끼면은 그다음부터 뭘 해볼 수 있다. 네. 그게 안 그렇게 되면은 본다 이거죠.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플랜 B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1차 승부수를 여기다 던져보는 것 던진다. 같습니다. 예. 자, 홍익표 의원님, 새 후보의 보수층 초반 공략 배경이 뭘까요? 일단 이 세 후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네. 뭐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유력 후보 3인 모두가 TK 출신인 건 처음일 겁니다. 그러네요. 그 말 딱 공통점 듣고 보니까 저도 그게 지금 떠올랐어요, 사실. 예. 세 분 다 지금 TK 출신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그렇다고 TK를 배경으로 정치를 했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까지만 해도 뭔가 이 TK하고 이 연관성은 있는데
뭐랄까 TK에서 태어났다 고향만 TK지 정치적 어떤 그 연관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주로 딴 데서 했어요. 예, 그죠? 딴 데서 주로 하고 출신만 TK일 예. 뿐. 예. TK 출신이야라는 걸 이제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좀 묘한 그러니까 TK 그 출생지는 TK지만 TK와 그런 어떤 공감대 또는 정서적 인연은 많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네.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는 그 내부의 정리, 소위 우리가 흔히 집토끼, 산토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는 적의 적이란 좀 표현하네. 그러니까 상대 강세 지역. 강세 지역에서부터 네, 네. 먼저 시작하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주로 강원, 경북 이미 다녔거든요. 네, 그때도 그 전략이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외연 확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 스펙트럼상은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 지역적으로는 동진 전략이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TK 지역을 어떻게든 이번에 지난 그 투표율보다는 5% 이상 올리면 30%를 넘기자 이게 이제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TK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우리 후보가 맞나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국민의힘 후보고 또 TK 출신은 맞지만 사실 과거 한때는 그 아주 진보적 노동운동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쪽 동네에서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그동안 커리어가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내가 보수의 후보다. 네. 그리고 TK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같은 동료의식 어떤 뭐 시체말로 TK 표현 요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남이가라는 진짜 남이 아니라 같은 식구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강세 지역에서 각인시킨다 예,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한 70% 이상을 얻지 못한다면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열세를 뒤집기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TK 지역을 좀 더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다져놓고 시작하자 이런 것 같고.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TK 공을 들였어요. 지난번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서도 TK 공을 들였고 이 TK 기반을 통해서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그 1단계 공략은 최소한 김문수 후보를 도리어 3위권으로 떨어뜨려서 자기와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든다면 거꾸로 자기로의 단일화 얘기가 대세론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만약의 경우 단일화가 무르익을 때도 실제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단일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건 TK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결국은 지지율을 계속 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현재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고 이준석 후보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단일화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 소극적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TK에 우선적인 공을 들이는 게 묘한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목표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 후보들은 부산 경남 지역에 가서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떤 공약 내놨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해양수산부의 업무 대부분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으로 유일하게 하나의 부처만 부산으로 옮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 회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 전에 준비를 해야죠.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해운 회사라도 만들어서 키워야죠.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그 전 후방 산업들도 키워야죠. 조선 산업이야 워낙 우리가 잘 돼 있으니까 좀 더 지원하고 조정하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해수부 부산 이전, 그 다음에 조선 그 산업의 뭐 후방 기지화, 뭐 이 부분입니다. 뭐 일자리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자, 홍익표 의원님, 이게 좀 득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부산 지역에 요구사항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산업은행? 산업은행 예, 예. 이전 문제죠. 근데 산업은행 이전은 상당히 그 노조화 문제도 있고 수도권에서도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이슈로 보고 있고요. 또 반면에 경제
정치적 이유를 봤을 때 금융권에서도 이 수도권의 뭔가 이 금융 기능 사이 그 행정 수도가 이 세종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네. 경제 수도로서의 이 서울의 위상을 하려면 도리어 그 금융기관이나 주요 금융기관이나 경제 관련된 것은 도리어 서울에 모아 놔두는 게 원래 당초 행정수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당장 하기 어려운 반면에 그 해운회사 HMM이죠. 오늘 얘기 언급된 게요. HMM하고 해수부를 옮기려고 하는 건데 사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돼갔던 거예요. 네. 그 전에 그 해수부 장관을 했던 그 김영춘 장관 시절에도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예. 그걸 마무리를 못 지었죠. 그래서 김영춘 전 장관이 저하고도 몇 번 얘기할 때 와, 그 옛날인데 열린우리당 시절 아니에요? 아니요. 저 문재인 정부 아, 시절. 문재인 정부였군요. 예, 예. 아, 제가 예. 착각했네. 예, 김영춘 장관이 본인 지역구도 이제 부산이었고 그래서 그 그렇죠. 당시에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꽤 해수부는 부산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가 많이 됐고 더 거슬러 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에도 그런 얘기 좀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해운 관련, 그다음에 이 바다와 관련된 해양이나 그 해양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해운과 관련된 이런 기능은 좀 부산으로 일단 옮겨놓고 네.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는 서울과 부산의 금융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 그 부산 시민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용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그럴듯한 특히 실현 가능한 공약을 던졌다는 측면에선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어제 TK 지역 찾아서는 재명이가 남이가 하면서 약간 감성에 호소하기도 하고 부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민주당의 일관된 어떤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 꺼내 들었어요. 어떻게 좀 저 표심의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그걸 보면서 네.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홍 의원님 말씀처럼 유력 주자 3명이 경북 대구 출신인데 저희들 대법원장도 경북 출신입니다.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네.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그럼 뭐 시대는 남이가 네. 우리 경북이 정말 대법원장을 배출해냈는데 그래 그 못 살게 구냐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그러냐라는 정서도 거기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그 고향을 일찍 떠났잖아요. 네. 일찍 떠났고 그 정치적 행보나 노선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하고 굉장히 배치되게 계속 해왔지만은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역 연고 때문에 나를 받아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대구 경북이 모처럼 배출한 꼿꼿한 판사고 그 법원의 수장인데 그걸 이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좀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이제 범죄자로 취급해가지고 이제 수사하려고 특검까지 만들고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남이가 그러면서 같은 고향에서 배출한 그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대구 경북 분들은 연고도 중요하지만은 이 그 기질 대구 경북 기질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양반스러운 사람, 점잖은 사람을 이제 정통 TK로 채주고 가볍고 그 흔히 이제 한 지역에 사는 말로 근본이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서적으로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대구 경북 출신이라도 그런 점에서 고향이 대구 경북이라도 TK에서 정통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셔서 네네. 이 효과는 그냥 대구 경북 사람들은 뭐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 가지고 그냥 지지할까? 오히려 여기 태어났다고 했는데 행동은 오히려 TK 양반하고는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거꾸로 더 아닐 수도 있다. 네. 진짜 그 지역에서 받아들여지려면은 그런 언행이나 행보가 그 지역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타입에 맞춰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말씀이시죠. 들죠. 예. 자, 이번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남 진주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김문수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모든 K방산 다 만들어낸 분이 과학기술 부분에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이분들이 당장에 잘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분들을 쪽집게로 딱 뽑아서 모셔와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과학기술하기도 좋고 자녀들 교육하기도 좋은 이런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진주, 사천, 경상남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홍익표 의원님,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 대통령, 경제 대통령 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는 건데 어제도 뭐라 그랬냐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의 무덤 위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 무덤에 꽃을 바친다. 상당히 좀 이 말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같이 앞다퉈서 높이 세일즈를 좀 평가하죠.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글쎄요.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과연 TK에서 박정희 세일즈가 얼마나 많이 먹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전히 정치권이 저도 고향이 TK거든요. 네. 물론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TK에 대해서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신화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상당 부분 깨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그 세일즈를 마케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박정희 세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를 몰라요? 지금 40대 이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역사책으로만 존재하지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근현대사를 박정희 시절을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더 기억나는 거는 그 5.16 군사 쿠데타 이런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박정희 세일즈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 과거에 그냥 매몰돼 있는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역시 그거 박정희 대통령 세일즈보단 네.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지금 그 경남 지역에서는 조선산업하고 항공산업 네. 특히 K방산 쪽도 굉장히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각 그 후보들이 아마 경쟁적으로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경남 지역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런 회사는 있는데 본사나 이런 게 다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도리어 그 아마 지방 세수엔 그렇게 쏙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공장만 있고. 도리어 이런 그 제조업체들 조선산업이나 그 K방산업체들 한화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본사가 이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지방 세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산업만 열심히 공장만 지어놓고 실제 돈은 다른 지역으로 세수가 그 세금을 다른 데서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네. 실제 그 지역의 공장이 그 세워지는 게 그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김문수 후보 굉장히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요. 저는 뭐 후보 상대이지만 좋은 얘기라는 것은 요즘 2030 세대 젊은 세대에서 일자리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그러니까 지방에서 못 견딘다고 하는 게 지방은 그 이분들이 눈높이 그러니까 이분들 태어났을 때가 이미 거의 그 3만 불이 육박하는 시대에 태어났던 2030 세대이기 네네. 때문에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임금이 적어도 좀 살기가 힘들어도 서울에 일자리가 나면 자꾸 이직을 하는.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칭이죠. 네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생활환경 개선에 좀 더 많이 치중해야 됩니다. 자, 지금 조혜진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뭐라 그러셨냐면 박정희 마케팅 하는데 이거는 사실 표심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파괴력이 적을 수 있다. 사실은 지역 경제 살리고 일자리 구해주고 정말 자꾸 서울로 가지 말고 거기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파고드는 게 더 주요할 거다. 동의하세요? 둘 다 그 별개가 아닌데 이제 이제 둘 다 논점이 있는 중요해요. 거죠. 예, 예. 왜냐하면은 그 산업을 일으키고 또 일자리 만들어내고 네. 또 거주 환경
만들어주고 갖춰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 또 원전산업, 기계산업 이게 이제 중심 이제 동력 그러니까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예. 또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이기도 한데 지난 정부 저지난 정부 때부터 굉장히 원전 문제부터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조선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거를 다시 살려낼 리더십이 중요한 건데 이번에도 그제에 제가 그 시장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지원 주시를 가보니까 그 조선소들이 네.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지역의 근로자들이 그 좀 제발 좀 그만 받아달라. 우리 일자리 다 날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 지역의 그 대기업들 조선 그 기계 또 그 원전 회사들의 이 일자리는 굉장히 고소득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경남의 다른 지역의 시군이 이 GDP가 2만 불일 때도 그게 4만 불, 5만 불이었거든요. 그 선진국이 먼저 가 있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PPA에 있어서 그걸 살려내는 게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선거 전략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세일이라기보다도 본인이 구사하고 싶은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 보수 대통령들이 그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뭐 보릿고개도 못 넘는 시절 벌써 원전 프로젝트를 가동했던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미래를 통찰하는 그런 그 리더십하고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네. 힘을 하나로 에너지를 모아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시대에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 경제도 살려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김문수 후보의 신념입니다. 리더십 신념입니다. 자, 이번엔 부산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구가 부산 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야구를 또 전국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해안가 구장을 설립해서 새로운 야구 문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공약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거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사용하는 구장이 바다 연변에 있어가지고 또 홈런볼을 줍기 위해서 뜰채를 가지고 바다에 배들이 떠다니고 이런 진풍경도 연출하고 하는데요. 마침 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 자이언츠의 팀명도 자이언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연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새로운 공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롯데 자이언츠가 있는데 지금 바람의 손자가 가 있는 그 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또 자이언츠입니다. 그게 해안에 아주 멋있는 그 골프장이 바로 바다에서 배 저으면서 골 야구장, 날라오는 거 야구장. 예,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젊은 후보답게 그런 뭐 공약도 내 보여서 조금 이제 눈길이 가고 가덕동 신공항 공약도 했는데 뭐 공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그 말씀을 해도 좋지만 오늘 이준석 후보가 자꾸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홍익표 의원님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 말을 어떤 뭐 메시지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홍준표 전 시장이 해외 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이 될 거다. 그런 말을 했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구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 그렇다면 네. 도리어 그 구도가 잡혀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뚝 떨어지면 이준석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의욕을 가지려고 할지 모르겠죠. 네. 그 시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보수의 후보 그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 외연 확장도 안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으로 연관성을 떨쳐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절대 안 되는 사람으로 대선 승리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계속 지금 보수층에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1대1 구도가 되면 사람들은 뭔가 이런 거죠. 확실히 안 될 거에 투자하는 것보단 모르겠지만 해볼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나는 1등도 3등도 될 수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무조건 2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자기는 1등, 2등, 3등이 다 열려 있고 김문수 후보는 무조건 잘해봐야 2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메시지죠.
근데 조유진 의원님, 김문수 후보가 되게 기분 나쁘겠는데요. 뭐 그 아주 패기 있는 후배의 그런 그 파이팅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요? 뭐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 아, 같아요. 진짜요? 예. 어차피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여러 가지를 보고 표를 주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항공모함 같은 큰 이 공동체를 이 책임지고 끌고 갈 만한 리더십 사실은 그동안에 나왔던 대통령들 현재 나와 있는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100%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이 그릇이 어떤 사람일까 당연히 생각하게 하고 이제 표를 줄 것이고 이준석 후보의 그 공약들을 보면은 좀 색다르고 좀 참신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역에 이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좀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제가 한마디로 예. 지적하면 홍익표 의원님. 사실은 뭐 2030 세대를 딱 겨냥한 거예요. 그 네. 야구 좋아하는. 근데 사실 이게 대통령 공약은 아닙니다. 이건 부산시장 정도 공약은 맞는데 그것도 있고 또 야구장은 사실은 이게 본인도 약간 틈새 공약 이렇게 예, 생각했던 이건 것 같아요. 이 수준을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부산에 그 야구장을 짓는 일은.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말씀이시고요. 부산 야구 팬들한테는 사실 사직구장이 거의 성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옮긴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아니 생각하는 옛날에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자기 사진 이렇게 올린 거 보면 자기 예. 부산갈매기라 그러면서 예. 자기 그 사직구장 사진 올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야구 좋아해서 옛날에 리틀 야구 선수로 장충구장에서 야구도 해봤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그 롯데자이언츠 구장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처럼 바닷가 구장이 저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공약 자체는. 근데 대통령 이건 공약이 대통령이 할 아니다? 건 아니고 부산시장 될 사람 이거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관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내일 김용태 의원이 정식으로 비대위원장 되는데 윤 대통령과의 결별적 출당 탈당 가능성 계속 언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행간을 살펴보면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냥 본인이 알아서 좀 탈당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읽힐 수도 있게 그렇게 되는데 보수 논객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은 오늘 중에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만약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요걸 한번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홍익표 의원님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본인이 탈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잘 싸워달라 만약에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그게 김문수 후보 득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최소한 내란 세력과 연계돼 있다 이런 비판의 그 고리는 일정 정도는 끊어낼 수 있죠. 김문수 후보한테는 그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게요. 예. 아마 제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당신은 그 탄핵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된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이 있다. 그리고 탄핵된 정부에서 그 내란 세력을 옹호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내란 세력과 연계된 거를 비판을 할 겁니다. 공격의 네네. 포인트일 거고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끊어낸다면 고리로서 연결고리로 그러면 그 김문수 후보는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그러면은 탄핵에 대한 입장도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얘기하기가. 예. 탄핵도 돌이켜보건대 당시 내가 국무위원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 다수가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나도 잘 알고 있고 무겁게 네.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 입장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내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부를 내란 세력으로 해서 좀 잘라내고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태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건강한 보수 세력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야만 중도적 보수, 합리적 보수들이 다시 뭔가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아마 김문수 후보가 잘라내기에는 본인도 좀 의리나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고 기존의 보수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경우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김문수 후보가 정리하는 경우. 근데 이건 별로 좋아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는 이번에 새로 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리하는 게. 예. 그리고 그 제일 좋은 이게 차선이죠. 최선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자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게 빚을 많이 졌다. 국민들께서 저는 여기서 그만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지만 네. 국민의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스스로 정리해 주는 게 김문수 후보로서는 제일 좋은 거죠. 네, 조희진 의원님, 이게 좀 그런 움직임이 이번 주나 이번 주말 정도에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이 좀 새로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한 그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김문수 후보가 탄력을 받겠죠. 네. 지금도 조금씩 이제 우리 열성 지지층들의 결집이 나타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외연 확장 쪽으로 가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좀 확실하게 힘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이 상황이 있는지 그 동향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실 거다, 언제쯤 뭐 그런 게 나타날 거다, 이거는 볼 수 없지만은 이게 그 정황을 보면은 네. 당에서 어쨌든 간에 계속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뭐 출당시켜야 된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계속 화제가 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게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또 만약에 선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본인이 또 정치적으로 부담질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국민의힘이 선거 결과가 좋아야 어쨌든 본인에게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다는 점도 있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자존심 같은 것도 네네.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주변에서 그런 취지로 네네. 권유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뭐 탈당이니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석동영 변호사가 또 이제 중앙선대위에 합류해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금정산 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 심해져 있는데 이 사이 장수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오산 부근과 또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판교분기점 진출램프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는 잠실대교부터 이후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역시 정체는 마포대교부터 이후 잠실대교까지 길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의원, 조희진 전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각 당에서 말실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가 첫날 가락시장 찾았는데 동행한 해당 지역구 송파죠. 배현진 의원 두고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좀 해명을 내놨는데 홍보대사가 있으면 홍보가 많이 된다는 발언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전체 맥락으로 진위가 왜곡됐다. 자, 근데 홍익표 의원님, 민주당은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은 저를 포함한 50대 중반 이상의 남성들이 사실 체계적으로 이 성인지 감성을 이렇게 사회교육을 제대로 받은 경험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악의는 없지만 듣는 여성들 입장에서 매우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배현진 의원에게
그 지역구원으로서 우리 가락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가 아니라 우리 흔히 얼굴 마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얼굴 마담이라고 할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 약간 희화한 거 아니겠어요? 남자가 얼굴 마담이라는 얘기. 예, 지금은 예. 사실 남자도 포함되지만 뭐 얼굴 미스터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얼굴 무슈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여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발언들이 본의 아니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미스 뭐 이런 걸로 해서 예. 사실은 미인 선발대회에서도 여성계 쪽에서는 되게 반발이 많거든요. 그 대회 자체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성을 상품화하는 거다 이런 거에서 반발이 있는 건데 그런 성인지 감성 없이 그 의원 보고 미스 가락시장을 하라 이건 자체가 성인지 감성 떨어지는 거고 우리 매우 김문수 부적절했다. 이 예. 김문수 의원도 그 출산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여성을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요. 예, 그 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같은 예. 이름이 같아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성을 출산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런 얘기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 봐요. 나쁜 뜻은 아닌데 네. 뭔가 출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싶다는 얘기지만 그것을 마치 여성만의 출산은 여성만의 문제 이것을 사회적 문제나 남성 여성이 함께해야 될 출산 육아 보육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네. 성인지 감성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조혜진 의원님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은 조혜진 의원님으로 갔다가 홍익표 의원님도 조금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잠깐 뭐 그 민주당 김문수 의원 뭐 출산 가산점 얘기는 이미 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세 중에 기존의 자기 셰셰 발언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비난이 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아니 셰셰 발언이 왜 잘못됐냐. 아니 대만에 셰셰하고 중국이 셰셰하면서 관계 좋게 가는 게 좋지.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뭐 싸우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관계만 좋고 국익만 좋으면 되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리고 내가 일본 쪽에다가 셰셰하려 그러다 못 알아들을까 봐 감사하문이다. 뭐 이렇게 하려 그런다. 뭐 이렇게 본인은 약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말씀을 하시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막 이게 뭐 외교적 어떤 그 감각이나 이런 인식이 전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중국과 잘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미 친중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중국에 친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뭐 간첩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뭐 주장도 하곤 했는데 여튼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외교적 안목이 좀 문제가 있다고 아주 기본적인 맥락인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실망스러운 그 부분이 있어요. 그때 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서로 뭐 싸우든 전쟁을 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관이 엄청 크죠. 우리가 관심 안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뭐 복잡한 일이 한반도에 전개가 됩니다. 당장 미국 그 주둔 미군이 그 어떻게 움직일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계기로 북한이 또 도발하거나 또 침략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 안 생겨야 되는데 다 그러고 있는데 뭐 두 사람 둘이 싸우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그부터가 외교 ABC 안보 지형의 ABC도 모르는 사람인가. 둘 간의 갈등이 우리 안보에도 직결된다? 바로 직격탄이죠.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물론 경제도 있지만 동아시아 전체가 그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지만은 경제도 네. 바로 영향을 받고 당장 미군의 위치가 지위가 변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있지 않도록 어쨌든 예방하는데 우리가 외교력을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뭐 웃긴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혀 짧은 소리 그런 거를 그냥 아무 비중 없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농담삼아 할 수는 있지만은 유력한 대선 주자가 그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입에 올린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죠. 네. 예. 자, 그러면 홍익표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표현의 그 대선 후보로서 표현의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언의 전체 맥락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강조하는 것은 중대만 문제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관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게 좋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여기에는 중국과 대만 얘기를 했지 미국에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미국만 관련이 안 돼 있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만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이해관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에게도 쉐쉐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를 고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 뒤에는 미국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도 무시할 수 없고 존중해야 되고 대만도 잘 관리하고 중국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양국이 서로 그 분쟁하고 갈등할 때 어떻게든 그 우리가 끌려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미 방위 조약을 바꾸지 않는 한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한미 방위 조약은 양국의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그 대만에서 양안 갈등이 그 대만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다. 개입할 수 없다. 네, 개입을 못 합니다. 주한미군도 못 가고 한국군도 지원할 수가 없어요. 네. 한미 방위조약을 바뀌지 않는 한. 그러나 미국이 그걸 바꾸려고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극복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거는 좀 이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될 사안이죠. 갈등할 자, 사안이 아니라. 주제를 바꿔봅니다. 오늘 국회로 가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들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 오늘 열렸습니다. 물론 그 모두 전원 불참을 하긴 한 상태에서 이제 청문회 열렸는데 이게 과연 그 판결 왜 그렇게 내렸냐고 대법관들 다 앉혀놓고 따지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그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이분들의 불출석 사유서 보니까 헌법과 법률 들먹이고 청문회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비겁하다. 오만의 극치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있다. 야, 근데 이게 이 대법관들 대법원장을 오만의 극치라 그랬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하면 좀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홍익표 의원님 세상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판결도 좀 잘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만의 극치라고 본인은 얘기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원의 그 어떤 밀어붙이식 판결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를 직전에 두고 있는 유력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과 관련된 판례라면 그 판결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고 통상의 절차보다 훨씬 더 시간을 들여서 판결을 하거나 또는 과거에도 법원이요. 유력 정치인과 관련돼서 또는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은 다 보류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건 대법원의 정치와 대법원의 정치 개입 아니냐라는 의혹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가 관련 대법원의 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고 한 거는 저는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네. 다만 대법관 전체가 다 나오라고 한 거는 특히 아예 그렇다면 전원 나오라고 하는데 그 찬성한 사람 10명만 또 찍어서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도리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만으로 충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대법원은 대법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을 텐데 네. 앞으로 저는 그 여기 법이 있잖아요. 법의 그 합의 사항을 법원행정법 법원조직법 65조에 네. 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은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가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저는 국회는 그걸 들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대법원장의 출석은 필요했다고 보고 다만 네. 민주당 의원의 표현도 조금은 국민들이 듣기에 좀 거북하지 않은 표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자, 이런 그 청문회가 있고요. 또 오늘 그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희대 특검법 이제 상정됐습니다. 뭐 사법권 남용, 대선 개입 혐의 수사한다. 수사기간 최장 140일, 검사 20명 투입. 자,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탄압이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도 중요하지만 국민 주권도 중요하지 않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항소심이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가지고 네. 그 기일을 취소했을 때 저는 사법부는 이미 사법부 독립은 일단 끝났다고 이야기를 그때 말씀드렸죠. 네. 항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예속시키려고 이제 덤벼드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법부가 정말 그 독립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판을 했어야 된다. 자판을 해야 된다. 무죄든 유죄든 자판을 했어야지 어중간하게 파기환송해가 하면 더 공격받고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런 사태로 가는 거죠. 지금 뭐 저 정청래 이야기 그 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뭐 세상 바뀐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이재명 후보 플래카드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그 의미가 중의적이거든요. 예. 지지자들은 뭐 좋은 의미로 이제 해석하겠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며칠 전에 전 대법관 지낸 분의 인터뷰에 보면은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권이 한 사람에게 한 당에 이용우 전 이용우 대법관. 대법관이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한 걸 지금 이재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게 정청래 위원장이 말하는 세상 바뀌었다. 그 6.25 때 우리 그 양민들이 경험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세상 바뀌는 거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조혜진 의원님, 요 대목에서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홍익표 의원님한테 한번. 자, 더 사실 주목되는 거는 이 뭐 특검법도 그렇고 뭐 하지만 각종 입법이에요. 이게 보니까 오늘 이제 법사위에 또 상정돼 가지고 소위에 상정되고 이런 거 보면 그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 삭제하는. 자, 이거는 법이 적용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파기환송된 유죄 취지로 된 그 부분이 면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14명을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막 쭉 오다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놀랍다고 이렇게 지적받는 법이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는데 법 왜곡죄 신설 법안. 자, 검사나 판사 특히 이제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판결을 잘못 내리면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과연 그거를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걸 누가 판단을 할지.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니야 이런 소리도 좀 보수 진영에서 나와요.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결국은 판결을 또 판사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 너무 이 사법부를 난타하고 어떻게 보면 사법 독립을 정말 훼손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엘리트 중심의 사법 체계 그리고 법원이 굉장히 권위주의였다는 비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민주적 통제가 되는 법원 그리고 좀 더 그 변화된 개방적이고 겸손한 사법부를 만드는 대원 측엔 저도 찬성을 하기 때문에 법원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좀 더 비권위적인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서 겸손한 사법부 체계로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예. 이런 법원 조직 예를 들면 이 법원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네. 좀 더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칫 그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네. 두 번째는 오늘 그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중 일부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런 거예요. 4심제가 됐을 때 네.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다. 그러니까 법원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헌재로 4심이 갔을 때. 네. 그다음에 선고까지 또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 도리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법적 구제를 받아야 될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분도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의 숫자를 늘리는 건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100명까지는 좀 말이 안 되고 네. 원래 과거에서도 좀 늘리자는 얘기 많이 있었어요. 20명에서 한 30명 사이는 늘리자는 얘기를 여야 가리지 않고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법원의 충원을 어떻게 할 거냐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채워 넣느냐 이런 방식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경우에 보다 투명하고 검증된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과 그 어떤 이 법치주의에 근간한 판결을 할 수 있는 네. 제대로 된 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사기구, 추천기구가 구성되는 게 더 핵심인 거죠.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이게 사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기억이 이제 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했어요. 어저께인가 뭐 오늘 아침인가 출연했는데 김어준 씨가 왜 사법 관련된 뭐 이거저거 많이 하는데 이거 대선 후에 하면 어때요? 이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쇠는 달궈졌을 때 때려야 한다. 역풍은 없다. 그래서 그럼 뭐 국민의힘 뭐 이제 뭐 구실도 못하는데 뭐 이런 게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전직 대법관이 무서운 세상에 오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네. 생각 있는 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그 대법원 그 길 잡았을 때도 네. 지금 민주당이 그 청문회하고 탄핵하고 뭐 특검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례적으로 기일을 빨리 잡았다. 거기에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는 기일 빨리 잡았을 때는 아무 이야기 안 했습니다. 기일 빨리 잡았잖아요. 공개했는데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이재명 후보도 뭐 법대로 하겠죠.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 유죄 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 중에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됐을 때 예. 법원이 무죄 선고하려면은 재판해도 된다. 예. 유죄 선고하려면 재판 못하게 하는 또 법을 또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법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그 정치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하면은 그 유죄를 범죄로 해가지고 네. 그 재판을 범죄로 해서 처벌하는 세상으로 좀 가고 있는데 예. 시간 관계상 한 10초만 더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그 예. 법원이 항복하면서 사법 독립 이제 끝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법치주의, 민주주의 다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더 이상 민주국가 아닙니다. 이제는 네, 법치국가도 오늘 아니고.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 배기 수하와 수희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하지만 동생과는 달리 건강이 좋지 못한 첫째 수하. 지난해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결과 이중 출구 우심실이라는 심장 기형을 진단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수아의 몸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호흡곤란으로 인한 수면 장애와 면역력 저하로 온몸에는 심한 아토피까지 번졌습니다. 3번의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공 확률은 50% 이하라는 얘기에 수아 부모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는데요. 우리말이 서툰 태국인 엄마와 아파트 경비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아빠는 수아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수아가 쌍둥이 동생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바람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요. 기온만 높은 산처럼 뾰족이 솟았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7도로 평년 기온은 4.1도나 웃돌았고요. 북강릉 30.3도 등 이 동해안을 비롯해서 어제보다 30도에 육박한 지역, 또 30도 선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고 비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면서 이슬비 형태로 뿌려질 수 있어서 주의해 주시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 제외한 전해상에 바다 안개가 잦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최대 30mm, 중부는 5에서 20, 남부지방 5mm 정도로 양은 그다지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레 남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 5에서 40, 남해안에는 5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제주의 경우는 산간 지역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져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이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를 맞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영남에 머물며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창원은 부마 항쟁으로 군사정권을 끝장낸 곳이라며 내란을 진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흘 연속 영남권의 지지층 결속 따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선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대협 법원행정처장은 확인해보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은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숙명여대는 학위 취소를 위한 규정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제 대구 경북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 경남에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학에서 학생들과 학식 먹자 행사 이어가며 2030 유권자들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의 대선 전략에 관한 얘기 자세히 나눠봅니다. 천하람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이준석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천하람입니다. 네, 우리 상임선대위원장 맡으신 천하람 의원님께서도 오늘 바쁜 하루 보내셨을 텐데 어떤 일정 소화하셨어요? 네, 우리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제 대구 일정을 하고 오늘 이제 부산으로 넘어갔는데요. 저는 대구에서 하룻밤 자고요. 오늘은 대구 지역 언론 2군데랑 인터뷰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후보는 아무래도 유세하느라 굉장히 이제 바쁘기 때문에 후보가 직접 하기 어려운 언론 인터뷰들을 제가 좀 메꾸는 형태로 조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레이스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 이준석 후보도 여기 많이 왔었는데 그럼요. 되게 좋아하죠. 지금 물리적으로 아마 어려운 것 같고 자, 아까 오프닝 멘트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경북대, 오늘은 부산대 식당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하다가 누가 고용보험 얘기인가 누가 이렇게 대학원생이 얘기하니까 뭐 메모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현장의 목소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함께 식사한 학생들을 당에서 뭐 따로 공고하고 섭외한 게 아니라 온라인 신청을 받았다면서요. 네, 저희는 뭐 전혀 섭외하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선거 운동에 있어서 저희가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든지 뭐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사이트 상으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를 보고 여기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굉장히 자율적으로 재미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오늘 부산대학교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여러 뭐 충남대, 경북대 뭐 많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질문들 많이 나오고요. 뭐 지방 소멸에서부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제2의 도시인데도 요즘 청년 인구들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뭐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 정치, 정치 세대 교체는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후보 자랑 하나 하고 싶은 게요.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생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미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유권자들 대했을 때 대응이 된다 이거죠? 그럼요. 이게 이제 저희가 섭외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분은 또 호전적인 질문을 할지 저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뭐 카이스트에 갔을 때도 또 도전적인 질문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잘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라고 느끼는 것이 거리낄 것이 없고 밥을 먹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질문 열심히 들으면서 밥도 먹어가면서 대화도 바로바로 해가면서 대화해가면서 아주 진정성 있는 얘기도 하고 또 서로 대안도 제시하고 사실 공약에 가까운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준석이야말로 굉장히 젊은 리더이기도 하지만 아주 잘 준비된 리더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선거 운동을 할 때 공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좀 이따 공약 내용은 제가 이제 여쭤보겠지만 어떤 새로운 선거 운동의 방식이랄까 이런 거를 다른 후보들이 생각지 못한 거를 치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희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개혁신당 뭐 돈도 없고 조직도 약한데 뭐 할 수 있겠어 하는 거를 저희가 판판이 다 깨고 있거든요. 이런 온라인 소통 툴을 활용한 뭐 자유로운 소통 또 준스톡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양방향 소통 툴도 만들고 펭귄 밥주기 같은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대한민국 선거 운동의 수준 자체를 2025년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YSDJ가 하시던 예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30년, 40년 전께 그대로예요. 40년 전께 사실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각종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저는 역전 드라마를 써서 당선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비용 구조로 굉장히 온라인 기반의 참여형 선거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참여형 선거운동의 지평을 연다. 자, 최근에 개혁신당 들어오는 신규 당원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비율로 생각하면 대선 이전에 7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10만을 넘었으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습니까? 되게 세대는 다양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젊은 층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재미있는 것이 뭐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국민의힘 경선이 괜찮은 후보부터 먼저 떨어뜨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제일 괜찮은 후보였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뭐 한동훈 줄줄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실망들을 하시면서 이제는 답이 이준석밖에 없다. 저 전직 홍카콜라도 아니었는데 이번 대선은 개혁신당 이준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경선의 영향이 컸다. 새로운 상당히 있었죠. 당원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너무 사실상 일방주의, 독점 이런 거에 피곤함을 느끼는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예, 저희 개혁신당 이번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우주의 기운이 개혁신당으로 오고 있다. 우주의 기운이? 네, 저희 그 정도예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건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들어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뭐 방송에 나오면 이 질문들을 앵커들이 많이 하니까 당선대로 출마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자,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면. 그러니까 당연히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했고 당선될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큰 선거에 도전할 때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 선거.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런 세간의 이야기들 내지는 오해, 자기를 깔아내리려고 프레임으로 가두는 내용들을 자력으로 다 깨왔습니다. 아직 너는 젊잖아. 다음번에 하면 되잖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능력과 유능함으로 계속 깨왔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대표 선거가 있었고 또 동탄에서 그리고 뭐 당선될 때가 대선에서 있었죠. 당대표로서 뭐 이끌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지방선거. 지방선거도 그랬죠. 그다음에 동탄에 뛰어들 때도 어려울 거라 그랬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최근에 큰 선거, 전국 단위 선거 치러본 사람 중에 이준석 후보만큼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해내고 승리해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 대구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준석 후보는 최근에 계속 이기고 있는 승장이라면은 김문수 후보는 예전에 우리 한국 축구의 클린스만 감독 같다. 왕년에는 너무 잘 나갔죠. 김문수 후보도 예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가장 최근에 승리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번 국민의힘 경선 빼고. 경기도지사? 그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5년 됐습니다. 2010년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대구 수성갑에 나가가지고 참패를 했습니다. 보수 후보로 나갔는데 네네. 대구 수성을 갑자기 험지로 만들어버리고 2018년에 아마 기억도 못하실 겁니다. 서울시장으로 나가가지고 24%도 못 받고 또 참패를 했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과거의 영광은 있을지 몰라도 최근에 판판이 깨져왔고 사실 이번 국민의힘 경선도 누가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덕수 후보로 바로 김덕수로 넘어가겠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해서 승리한 승리의 경험이 이런 희미한 후보에게는 저는 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후보의 가능성이나 어떤 이런 걸 폄하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해요. 김문수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0%다. 당선 가능성 0%인 후보에게 찍는 게 사표 아니냐. 이준석 후보도 어제 오늘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3등을 할 수도 있지만 대역전극을 써서 1등을 할 수도 있는 후보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찍으면 거기는 안정적으로 2등한다. 안정적으로 2등할 후보보다는 찍어서 1등 만들 수 있는 이준석을 선택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뭐 제가 같은 편이라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질문을 그럼요, 한 겁니다. 그럼요. 네,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전혀요. 자, 그래서 동탄 모델 얘기 많이 해요. 네. 이거를 이런 전국 단위의 제일 큰 선거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442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자꾸 클린스만 나오고 442 나오고 하니까 뭐 축구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축구 해설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이제 40% 초반으로 묶어내면서 저희 이준석 후보도 40% 초중반을 넘는 어떤 박빙의 승부를 해서 건곤일척의 대역전극을 써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20% 초반 내지는 10% 후반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첫째로 국민의힘 의원조차 김문수 후보로는 답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매우 약합니다. 중도 확장이나 뭐 젊은 세대 수도권에서 먹히기 어려운 후보다라는 것이 이미 뭐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원래 이 정도 되면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 반 이재명 정서도 아직까지 굉장히 높고 비호감도도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 네, 박스권에 갇힐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선거 막바지로 갔을 때 야 어떤 선택을 해야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최종 병기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때 이제 이준석 후보로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인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호 4번 이준석이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4번 타자 역할을 해달라라고 주문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축구 비유로 시작해서 야구 비유로 끝났네요. 아까 저 공약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모델로 그 해변 롯데자이언트 해변 구장도 얘기했는데 그렇죠. 자, 오늘 이정우 선수 또 홈런을 홈런도 쳤어요. 쳤는데요. 네. 예. 자, 공약 얘기 조금 해볼게요. 우선 개헌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 비상계엄 탄핵으로 비롯된 만큼 권력구조 개편 논의, 개헌 논의 정치권에서 이제 한때 많았는데 지금 어쨌든 일단 대선 때까지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자, 개헌은 지금 이준석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저희는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대통령의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대선 이전에는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개헌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이런 면에서 이준석이 당선되면 저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준석 후보 당선되면 당도 작은데 정부 운영 가능하겠어라고 하지만 많은 개헌을 원하는 정치인들,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조금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결국은 양거대 정당과 협의하고 설득해가면서 정치를 펼쳐야 되고 그것이 곧 개헌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석의 당선이야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야기하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의 힘을 앞세워가지고 대법원 때려잡기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가진 힘을 더 과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 교주 역할 비슷하게 하는 김어준 씨가 선거 전까지만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무슨 소리냐, 새는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된다. 정청래 위원장이 역풍은 없다. 역풍 안 분다. 역풍 없다. 우리 그냥 세게 치고 나갈 거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 압박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거의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과 맞서 싸울 때만 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를 보면서 네. 와, 여기도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구나.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 처벌 안 받게 하려고 공직선거법을 그냥 완전히 개정해버리고 대법원 길들이게 하려고 대법관을 갑자기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거 남미에서 그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하는 대통령들이 사법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법 왜곡죄 이런 거 다른 나라에 있어요? 없죠. 법 왜곡죄를 한다는 거는 판사 판결이 자기들 마음, 더불어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동료 법관들이 우리 제대로 된 상설 법원에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저는 이 논의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인민재판소 만들자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일반 법원에서 안 되니까 계속 특별법원 만들고 인민재판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법관만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의 이거는 법치주의의 파괴를 넘어가지고 상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건 폭거입니다. 폭거. 폭거. 예.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정치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네.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런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예. 본인에게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위인설법을 통해서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죄를 사후적으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 죄를 판단해야 되는 검찰 때려잡기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법원 때려잡기까지 하는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웃으면서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외롭다 이런 얘기 했나요? 이상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것은 자기 고백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이렇게 뻔뻔하고 우리 법치주의를 왜곡시키는 정치인은 퇴출돼야 되고요. 정무적으로 봐도 이재명 후보 지금 좀 잘 나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오만하게 하고 있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번에 졌던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대선 지고 나서 지방선거도 자기가 지휘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역사에 남는 참패를 기록했던 후보거든요. 본인의 허약함을 감싸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을 하면서 오히려 사법부 때려잡고 있는 이런 후보는 저는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공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부 개혁하겠다는 부분, 이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인데 이게 이제 부처 뭐뭐 폐지한다 이런 공약도 내놨는데 네. 자, 작은 정부라는 게 이제 이렇게 부처의 사이즈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예산 문제도 결부가 될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인지 짧게 요거는. 네. 예.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부처가 조금 더 광역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처 간 칸막이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핑퐁 게임 치다가 다 지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댐 방류 결정 이런 거 할 때도 네. 이거를 뭐 환경부가 해야 되냐, 행안부가 해야 되냐, 국토부가 해야 되냐, 지자체가 해야 되냐 핑퐁 치다가 나중에 와서 보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뭐 전기차 충전부터 이런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AI 무슨 뭐 바이오 서로 돈 되는 거 이권 있는 거는 각 부처가 서로 하려고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비효율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부처로 안 되니까 또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지소로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광역화해서 부처 칸막이를 낮춰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개헌 얘기하고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 공약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정도만 더 공약 이렇게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많겠지만 물론.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일이 또 그 스승의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동 학대 무고를 당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서 우리 교실이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무슨 거의 뭐 법정 비슷하게 그래요. 법적 관계처럼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돼 있겠군요. 많이 위축되어 있으시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사 문제 가장 심각해서 교사를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선의 공무원분들 악성 민원이나 민형사 소송 협박을 통해 가지고 위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화끈하게 국가가 보호해드려서 정말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맡은 바 일을 교사나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나 뭐 의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송의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아까 이제 뭐 마지막 말로 홈런을 이준석 후보가 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일화 가능성을 이준석 후보에게 물어보면 이제 완전히 0%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 이러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여건이 달라지거나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나 여론이 달라졌을 때를 가정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단일화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정확히 무슨 아닙니다. 뜻입니까? 저희는 6월 3일을 기준으로 6월 3일 단일화는 없다. 저희는 이준석 후보의 이름은 6월 3일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일 것이고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저희는 뭐 더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승리해서 당선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까 이제 뭐 4, 4, 2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합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도 단일화는 절대로 없습니까? 네, 저희는 그거는 지는 한이 있더라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손 잡았을 때 떨어져 나갈 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비상계엄에 대한 또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해도 늦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오늘 해도 이미 늦었다. 계엄 보수와 개혁 보수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계엄 보수의 손을 잡았을 때 오히려 잃는 표가 더 많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어떤 단일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앞서간다고 해도 그거는 나중에 충분히 역전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돼도 그 손을 잡았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렇다면 그 뭐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뭐 새로운 시도도 하고 국민 이목도 제법 끌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이제 선출된 이후에 단일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내 내용이 되게 깊어졌어요. 급기야 막 한밤에 후보 교체 시도까지 했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뀐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자, 결론은 후보 교체 반대 당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당원들이 당을 벼랑 끝에서 멈춰 세워졌다. 뭐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지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이번 경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문수 후보의 어떤 거짓말이 결국 성공했죠. 저는 어쨌든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쿠데타에 가까운 정당 쿠데타에 가까운 방법으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역시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보 교체를 막으신 것 역시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계를 돌려서
왜 그러면 국민의힘의 절대다수 의원들이 김문수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후보 교체를 생각했냐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가진 본연의 경쟁력에 비해서 한덕수 후보를 가져다 쓰면서 어쩌면 그 효과를 과하게 누렸던 것이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 보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경선 과정에서 약간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 단일화를 얘기하냐.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갔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는 이길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이후에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도 김문수 후보는 노답인 이길 가능성 0%인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총극이 벌어졌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력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손을 내미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에 관한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천하람 의원께 네. 천하람 의원 관련 질문입니다. 천하람 의원님은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뭐 개혁성이라든지 험지 도전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개혁신당 대표주자로 이준석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본래는 질문을 어떻게 적었었냐면 네. 다음에는 천하람 의원님이 한번 뛰실 겁니까?라고 질문을 하려 그러다가 하려 그러다가 조금 더 그래도 어떻게 질문을 고쳤냐면 네. 우리 천하람 의원님이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아직 좀 젊은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겁니까? 정치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저의 일단 제 정치적으로 네. 저의 사소한 어떤 바람이 있다면은 네. 제가 이번에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을 때 호남 지역 언론에서는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저를 다뤄주셨고 네. 또 대구 경북 언론에서는 저를 대구 경북 지역 출신 정치인으로 다뤄주셨습니다. 양쪽 다 양쪽에서. 출신이에요. 그리고 양쪽 다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은 대구고 정치적 고향이 전남 순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양쪽에 다 이제 뭐 행사도 있으면 초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정치를 은퇴할 때 대구 경북과 우리 전남에서 네. 서로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이라고 그때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천하람 부끄러운 정치인이니까 사실 니네 쪽이잖아. 우리 쪽 아니다. 우리 그건 쪽 말고요.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라 하지 말고. 네. 그런데 이런 저의 어떤 사소한 바람을 이룰 수 있다면은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조금은 희석되고 있지만은 지역 감정이랑 어떤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이 희석될 수 있고 네. 이번에 이준석 후보도 박정희 정신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또 김영삼 정신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는 저희 세대 정치인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자유롭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준석과 천하람의 정치는 지역에도 갇히지 않고 이념을 초월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해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용적인 정치를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정치,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뭡니까? 저희 40대에 머리 팽팽 돌아가는 네.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좀 저는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요. 지금 과학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데요. 네. 그걸 자기가 직접 어느 정도 이해하는 대통령이랑 밑에서 써준 거를 보고 읽는 대통령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서로 법정 다툼하고 재판받고 수사받고 하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 이제는 그만하고 정말로 다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만들어낼 머리 팽팽 돌아가는 40대의 이공계 대통령을 이번에 한번 선출해보자. 그리고 플러스로 하버드 나왔으니까 여차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어로 정말 우리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국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40대의 아주 똘똘한 일꾼을 우리 국민들이 부려먹어서 대한민국을 보다 더 부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상임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코너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제 중동 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첫 방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 담겼어요? 네, 사우디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미국이 사우디에 수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안보 협력 강화 포함해서 네. 금액이 총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네. 850조 원 정도의 말씀하신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사우디 군대 현대화를 위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회담에서 무역, 무기 거래 등을 논의했고요. 백악관 측에서는 관련 보도자를 통해서 미국의 12개 방위 산업 기업이 사우디와 1,42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사우디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대접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국제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상공에서부터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 세대가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을 양쪽에서 에스코트했고요. 네. 공항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나와서 예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인 조 바이든 대통령 때는 사뭇 다른 모습이 그래요. 연출됐다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네. 트럼프 일기 때도 맞아요. 첫 해외 순방지가 사우디아라비아였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와, 트럼프가 사우디를 그렇게 중시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친미 국가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아랍의 위성 방송인 알자지라 방송에서는요. 네. 사우디 관점에서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공식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를 선택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는 사실은 그만큼 사우디의 역할이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거다라고 네네. 해석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트럼프 일기 당시 때는요. 원래 국제 관리인 레드카펫을 깔았는데 이번에는 보라색 카펫이 보라색? 예, 깔렸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거? 네, 관례상 국가 원수가 방문할 때 레드카펫을 깝니다만 네. 다른 나라 달리 사우디는 2021년부터 보라색 카페트를 환영의 의미로 깔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 공식 해상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보라색은 매년 봄에 피는 라벤더 꽃과 같은 색깔인데요. 라벤더. 그래서 예, 예. 사우디의 사막 고원과 잘 어우러진 색깔로 환영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우디 측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라벤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순방 기간 방문하는 국가가 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입니다. 이들 나라와는 어떤 투자 협력을 합니까? 일단 아랍에미리트와는 그 엔비디아 AI 칩을 수출할 수 있도록 네. 미국 정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칩 수출 허가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은요. 아랍에미리트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매년 50만 개 엔비디아 H100 칩 등 최첨단 AI 칩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H100은 이 엔비디아가 2023년에 출시한 대표적인 AI 칩인데요. 네. 아랍에미리트는 엔비디아 AI 칩을 수입하기 원했습니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가 규제하면서 수출 통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정부가 통제했던 수출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미국 쪽에 10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 우리로 1,84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결론은 투자였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네. 미국도 AI 칩을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수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랍에미리트도 2031년까지 AI 강국이 되겠다고 이미 국가 비전을 세워두고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이 서로 기술 협력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허가가 된다면요, AI 패권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이
네. 이거를 나라에게 그러니까 미국에 유리하도록 활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AI 칩 수출 통제 규제를 폐기하고 나서 개별국과 직접 AI 칩 규제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번에 그 사례가 아랍에미리트가 되는 겁니다. 한편 두바이를 중심부로 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두바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네. 투자를 또 합니다. 80층짜리 초와 주거 호텔을 건설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5월달 초에 카타르 수도 도하 북부에서 18홀짜리 골프장, 고급 빌라 단지를 이 트럼프 그룹이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야당에서도 사실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참 희한해요. 대통령이 그거를 간 진행하는 거 보면. 네, 간 건데 트럼프 그룹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엊그제 보니까 뭐 그 카타르 네. 무슨 전용기 5,600억짜리 선물로 받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보잉 항공기입니다. 도저히 저희의 그 이 머리로는 네. 이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네. 자, 주제가 연관되면서도 약간 다른 관세 협상 주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네. 미국과 관세 협상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사실 일본인데.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 진전을 보이니까 일본은 막 당황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일본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고요. 네. 그 중간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난항을 네.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본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일본이 유리한 쪽으로 미국과 조기 협상 타결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웠는데 예, 예.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잠깐 중단하기로 관세를 깎아주기로 하면서 일본이 갑자기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겁니다. 이거 뭐지?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달 중순에 미일 간의 3차 협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전략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일본도 그냥 버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어쨌든 가능한 빨리 미국과 일본과 서로 얘기를 해서 결정되는 부분을 발표를 하겠다라면서 조기 합의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정부가 미중 관계 개선으로 관세 인하를 바란 시장 압력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어부질이 얻기가 힘들어졌다라면서 일본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전략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마이니치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인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네. 우루과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89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그런 대통령인데요. 얼마나 검소했기에. 네, 처음에 대통령 취임할 때 재산을 신고하잖아요. 예. 그때 신고했던 재산이 우리 돈으로 19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월급을 90% 기부했고요. 대통령 관저는 노숙자들에게 내줬고 자신은 원래 살고 있었던 조그만 집, 텃밭이 딸려있는 조그만 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차도 1987년에 만들어진 폭스바겐 비틀 하늘색 네. 그거를 계속 타고 다녔고요. 사실 이 무히카 전 대통령은 게릴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좌파 운동을 열심히 했었고 그것 때문에 15년 동안 수감 생활하고 나서 사면받아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정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좌파 성향 정당인 국민참여운동을 이끌었고요. 농림축산부 장관도 지냈고 그다음 이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무히카 전 대통령 네. 우루과이 빈곤율이랄까 이런 건 얼마나 떨어뜨렸습니까? 원래 우루과이 빈곤율이요. 처음에 재임했을 때 40%였다고 합니다. 거의 국민 2명 중 1명이 빈곤하게 살았었는데요. 이걸 네. 11%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향이 좀 이제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가톨릭 국가에서 동성결혼 합법하면서 좀 파격적인 행보도 보였었고요. 네. 그렇지만 퇴임하고 나서는요. 직접 텃밭에서 농사지으면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건데 네. 유명한 어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삶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고요.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언이네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가장 건강한 중독은 사랑의 중독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고요. 정말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정치인이자 한 인간이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한 1분 정도 할애할게요. 네. 일본 사람들이
목욕 좋아하는 건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네, 근데 맞습니다. MZ 세대들은 다르다고요. 네, MZ자들은 목욕, 그러니까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네. 샤워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일본도 하는데요. 달라지고 네. 있군요. 왜냐하면 가성비를 따지는 겁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서 들어가서 씻고 그 청소하고 물값이 얼마예요, 물값도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욕조가 없는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욕조가 없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대신에 네. 간단하게 샤워하고 그냥 대중목욕탕 가는 거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본 지구촌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 검찰 출석 여부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를 한 바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이래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 그 얘기 이제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배경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이 명태균 의혹은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네. 경남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감행하면서 창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해 오다 관련 피의자들 다수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네. 관련자들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김건희 여사에게 구두로 소환 통보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조율이 되지 않았는지 1차 출석 요구서를 직접 보내 오늘 14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측은 어제 불출석 의견서를 내면서 오늘 검찰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네. 불출석 의견서를 내야 곧바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미리 피력했습니다. 네. 자, 그 불출석 사유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라고 적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읽히는데 자, 박성배 변호사님은 이 불출석 사유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고 있는데 먼저 조기 대선 국면이라 이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축적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네.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루어졌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받지 않고도 기소가 단행되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기소하려거든 네. 조사하지 않고 직접 기소하라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이와 같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내용들 통상적인 불출석 사유는 아닙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신분상 지위를 고려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좀 지켜본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사유들을 좀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그렇게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예, 그 이유가 예.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조사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관련자들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왔고 특히나 그거를 뭐 한 2주, 3주 미루고 이럴 계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요 명태균 의혹만 해도 검찰 조사가 하루 만에 못 끝날 겁니다. 적어도 서너 번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불법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2022년 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 등 여러 선거에 걸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조사를 받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 상황에서 대선 이후로 무작정 미룰 수도 없습니다. 조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관련자들 조사가 모두 다 이루어져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를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전체적으로 이 사유를 모두 받아들여서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 플러스 대면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소환 조사는 물론 대면 조사는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 대선 전에도 한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선 후에도 한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인 이유는 김 여사 조사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혼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정치인이어야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공무원 등 특정한 신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죠. 즉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유는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구도인데 그 공모 주체는 바로 윤 전 대통령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거나 각종 선거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체적으로 그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하는 검찰 입장에서 네. 서면 조사로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면 조사를 강행해야 하고 말 그대로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실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피의자 신분 조서로 남겨져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구도이다 보니 검찰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면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김 여사 측이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 건강상의 문제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인지 추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러 차례 조사를 예정하는 만큼 적어도 한두 차례는 먼저 와서 간이한 조사라도 받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체포영장 발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형적인 방식은 예. 구두로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했는데도 출석에 불응하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네. 출석 요구서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두세 차례 불응하면 그때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 집행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수사의 진행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의 신분상 지위에 비추어 검찰이 이와 같은 수단도 사용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수사 진행 방식이나 현재까지 검찰의 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체만 두고 보면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체포영장 청구 집행 배제할 수 없다. 자, 만약 김건희 여사 이제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봤을 때요, 어떤 점을 주로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현재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나름대로 유의미한 증거들을 다소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안의 특성상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자들을 다수 불러서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불법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마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직접 대화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먼저 김 여사가 스스로 진술하게 하고 진술을 들은 이후에 여타 이에 배치되는 관련자들 진술을 제시하거나 기타 확보된 다른 녹취록들을 제시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면서 이때 김 여사의 반응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남기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 조사를 받는 김 여사 입장에서도 관련 의혹이 상당히 크게 불거져 있고 조사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닌 만큼 조사에 임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피의자 신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인 만큼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대상일 때는 그렇다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로 조사가 끝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로 갈 텐데 네.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받는 거는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네요.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굳이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 포항시장, 평택시장 이 정도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 통보를 반복해서 단행하고 있는 그 의도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실관계 확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대목 내지는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부분은
그 명태균 씨와의 메시지 내용 내지는 녹취록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김영선이 어떻게 해주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취지의 녹취록 내용이었는데 이 발언을 한 시점이 2022년 5월 9일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으로 인해서 실제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인가라는 법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이와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즉 사실관계는 공천 개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 준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사실관계를 더 치밀하게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가. 윤 전 대통령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어제 주목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강원도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 급발진 사고로 손주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재조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급발진의 원인이 뭐냐 이제 이거였잖아요. 네네. 진짜 운전 미숙이냐 아니면 그 제조물 그 차량의 결함이냐 이건데 그 치열한 공방의 과정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세요.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티볼리 승용차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승했던 손자 당시 사망 당시 12세인 이도현 군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도현 군의 유족들이 이 제조사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구 금액은 모두 9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페달 오조작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전에 그 형사 사건에선 혐의 없음으로 이제 종결되면서 할머니가 혐의를 벗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네네. 자, 그 당시에 이제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뭐 여론이나 추측이나 뭐 100% 확정된 어떤 확인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게 좀 형성되고 법원이 그런데도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이제 재조사 손을 들어줬어요. 그 배경이 뭘까요? 이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이 관심을 보였던 이유가 이 사건은 급발진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었겠는가. 또 나아가서 블랙박스 음성 녹음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안 돼 도연아 이렇게 할머니가 여러 차례 반복하는 음성도 들립니다. 즉 차가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정황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도 실제로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원고 측은 차량 결함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전자 제어 장치 ECU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 둘째는 급 가속 시에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AEB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이 전자제어 장치 ECU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주된 사유로 들어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허물어 버렸는데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 페달 변이량이 100%라는 사고 기록 장치 EDR의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 즉 사고 전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100% 밟았다는 기록이 남겨진 EDR의 기록의 신뢰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ECU의 결함이 아니라 당시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서 밟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이유로 결함의 존재를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론은 그랬는데 이 핵심인 말씀하신 사고 기록 장치인가요? EDR 기록을 두고 국과수와 법원에서 정한 감정인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면서요, 한때. EDR 감정과 관련해서 이 감정인은 충돌 5초 전에 가속 페달로 최대한 작동시켰으면 차량이 시속 136.5km까지 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과수 분석과 상반되는 결과를 내놨는데 그렇지만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최대 작동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먼저 추돌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당시 국과수는 변속 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에는 주행 즉 D에서 중립 즉 N으로 바꾸었고 추돌 직전에는 N에서 D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향 분석 감정인이 이와 관련해서 변속 레버를 D에서 N으로 바꾼다던가 N에서 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음향 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을 합니다. 굉음성 엔진 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성이 들리는데 음향 발생 시점, 엔진 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그 당시 변속 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변속 레버를 변경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꾹 누르니까 이와 같이 시속 136.5까지 가진 않았지만 당시에는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계속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근데 한편에선 이 사건을 두고 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이 모두 소비자에게 있는 건 문제 아니냐. 이걸 어떻게 입증하냐. 개개의 소비자가 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타 하급심 사건처럼 네. 상당히 폭넓게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 신청을 채택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적 감정도 이루어졌고 자비를 들여서 원고들이 각종 자문을 진행하기도 해왔는데 이 제조물 책임법이 이미 어느 정도 제조물 결함 추정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손해가 초래되면 결함 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제조물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 관계와 무관하게 이른바 도연이법이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은 다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입증 책임을 온전히 전환하거나 사실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면 고도의 개연성 80-90% 이상 그럴만하다는 심증이 이르러야 되는데 제조물 책임의 경우에는 증거의 우세함 50% 이상 정도 심증을 형성하면 이 원고들의 주장을 채택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222님이 우루과이 무이카 전 대통령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분처럼 검소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오랜만에 듣습니다. 가왕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꽃피